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이상적인 한번 그 목표에 도전을 해보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 학교에 다닐 때 수학 공식처럼 이 ETF나 ETN을 이렇게 매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가능할까요? 한번 뭐 맞든 틀리든 한번 그 이상적인 목표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앙드레 코스톨란이란 분을 갖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미국의 워렌 버핏처럼 그 한 그 유럽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이십니다. 이분이 그 달걀 묘형이란 걸 했죠. 금리와 어, 이름에 따라서 주식을 매수할 것인가, 부동산을 매수할 것인가, 채권을 매수할 것인가, 이렇게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어떤 달걀 모형, 이런 식으로 그 모형을 만들어 갖고 했는데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ETF TV에서는 매일 그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추세 등급 정보와 그 기조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뭐 이렇게 5개 등급만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하다가 요걸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요 플러스 뭐, 마이너스도 있죠. 뭐 마이너스 이렇게 그 상승 기조와 하락 기조까지 합해서 추세 등급과 그 하락 기조, 상승 기조 같은 추세 등급과 기조를 이렇게 동시에 한번 그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추세 등급이나 추세 기조가 갖는 의미에 대해 한번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는 1등급이나 2등급을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주가의 경우에 주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변곡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락 기조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변곡점이 있고 이 하락 기조가 일어남으로 해서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본격적인 하락 추세인 4등급과 5등급이 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인버스 ETF와 ETN이 상승합니다. 다시 이제 반등을 갖고 살짝 하다가 이제 상승 기조가 되는 어떤 변곡점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상승 추세가 되면서 레버리지 ETF, ETN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상승 추세 또는 상승 기조가 될 때는 레버리지 ETF, ETN이 상승을 하고 하락 추세 또는 하락 기조가 될 때는 인버스 ETF, ETN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원칙을 갖고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상승 추세, 즉 상승 추세라는 것은 추세 등급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이 되거나 또는 상승 기조라는 것은 플러스가 되거나 또는 플러스가 될 때는 레버리지 ETF 또는 ETM을 갖고 주로 매수한다. 이렇게 이제 매매 모형 개발을 갖고 원칙을 정하고요. 또 반대로 그 하락 추세 4등급 또는 5등급을 하락 추세라 하죠. 또는 하락 기조 또 마이너스가 되거나 마이너스일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인버스 ETF 또는 ETN을 매수한다. 이런 그 기본 원칙을 갖고 매매 모형 개발을 갖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추세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도대체 이건 어떻게 그 했을까? 그
이걸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버리지 ETF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2등급이 되겠습니다. 2등급도 상승세도. 그러면 뭐 레버리지 ETF란 것은 알겠는데 매수 신호가 뭘 것인가? 매수 신호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ETF TV에서는 매수 신호로 6가지를 갖고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수 1, 매수 2, 매수 3, 매수 4, 매수 5, 매수 6입니다. 이 아까 레버리지 ETF가 이 매수 1이 되든 매수 2가 되든 매수 3가 되든 매수 4가 되든 매수 5가 되든 매수 6가 되든 이 6가지 중에 아무것 하나만 만족을 하면 일단은 2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ETF가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굉장히 이 매수 신호가 굉장히 강해서 대박 패턴까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매수 신호는 기본적으로 아까 매수 1, 매수 2, 매수 3, 매수 4, 매수 5, 매수 6를 이걸 만족하는데 이 대박 패턴의 조건까지 만족을 하면 1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 대박 패턴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대박 패턴이란 것은 뭐 매수 신호는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고요. 요 상승 멧돼지 존으로서 엔드 올킬 또는 장기 상승이 되면 기본적으로 1등급 대박 패턴이 된다고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30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 1 퍼펙트 단기 상승, 주 하이 캔들, 월 양봉, 장기 상승 이렇게 어려운 5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대박 패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ETF가 매수 신호가 나온 가운데서 대박 패턴까지 만족을 하면 1등급 상승 추세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ETF가 매수 신호를 만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매수 신호라는 것은 똑같이 매수 1, 매수 2, 매수 3, 매수 4, 매수 5, 매수 6 이걸 만족을 하면 4등급 하락 추세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또 인버스 ETF가 매수 신호도 만족을 하고 또 아까 그 대박 패턴 기준까지 인버스 ETF가 만족합니다. 이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로 보면 통상적으로 쪽박 패턴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5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나가던 1등급이라 하더라도 이 레버리지 ETF가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0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올 때 이렇게 될 경우는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 한번 매도 신호를 봐보겠습니다. 글로벌 ETF TV에서는 매도 신호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요 매도 A 30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왔을 경우에 매도 신호로 봅니다. 이 어텐션 신호에 관한 것은 글로벌 ETF TV에서 이미 상세하게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글로벌 ETF TV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매 기법 폴더에 여기에 나와 있죠. 30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 매도하라.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 여기에서 어텐션 신호에 관한 내용을 갖고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인버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버스 ETF에서 또 매도 신호 30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 이것도 3등급 중립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 또는 인버스 ETF가
매수 신호 요건, 아까 매수 1, 매수 2, 매수 3, 매수 4, 매수 5, 매수 6. 이 요건을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1등급 또는 2등급 또는 4등급 또는 5등급 여기에 속하지 못한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3등급으로 분류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세 등급을 갖고 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고, 그러면 기조를 갖고 어떻게 이렇게 분류하느냐, 이 기준에 대하여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조는 상승 기조와 하락 기조 뭐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 용어는 뭐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플러스 또는 플러스는 상승 기조가 되겠고,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기조는 하락 기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 플러스를 하나 주는 요건은 전일 대비 등급이 상승했을 경우에 그 플러스를 하나를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3등급이었는데 오늘 2등급이 됐다. 그러면 등급이 상승했죠. 그럼 플러스를 하나 추가합니다. 뭐 4등급이 2등급으로 됐다. 이 경우에도 뭐 등급이 2단계 올라갔지만 등급 상승을 보고 그냥 플러스 하나만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등급이 상승이 일어날 때는 그 상승 방향으로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를 하나 기조를 부여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전일 대비 등급 상승 이런 건 자기 거를 얘기하는데 자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서 또 플러스 등급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 지수의 경우에는 미국 빅스 공포 지수가 4등급 또는 5등급이다. 이러면 그 주가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 거에서 레버리지 ETF 그 주가 지수에서 플러스를 하나를 더 부여합니다. 그러면 왜 빅스를 갖고 4, 5등급일 때 주가 지수에 이렇게 플러스 등급을 하나 부여할까? 이것은 미국 빅스와 주가 지수가 반비례의 관계에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빅스와 S&P 500 지수 간의 차트를 갖고 나타낸 것입니다. 뭐 이것을 언뜻 봐도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색은 SPXL 미국 S&P 500 지수고요. 빅스는 UVXY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빅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 또 빅스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주가가 이렇게 반등합니다. 뭐 앞에 걸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빅스가 하락 추세가 되면 주가에 플러스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주가 지수는 뭐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는데, 원자재의 경우에는 호주 달러와 원자재가 비례하기 때문에 호주 달러가 1등급 또는 2등급이 되면 내 ETF에 플러스를 부여합니다. 이 원자재라는 것은 뭐 은, 구리, 아연, 니켈, 원유, 천연가스를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호주가 철강성과 석탄이 세계 랭킹 1위고, 그 다음에 원유와 천연가스도 생산하고 농산물도 강국입니다. 이런 원자재 강국이기 때문에 호주 달러 움직임이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을 거의 뭐 쌍둥이처럼 대변한다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등급을 부여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호주 달러와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을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거의 뭐 쌍둥이라 볼 수 있죠. 이 GSP란 것은 원자재 ETF고 주황색이고, UAUD가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는 파란색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 호주 가격도 이렇게 달러도 이렇게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반등할 때 호주 달러도 반등합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가 1등급 또는 2등급 상승 추세가 되면 원자재는 뭐 플러스 등급을 하나를 부여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 또는 통화의 경우에는 달러 지수가 4, 5등급이 되면 플러스 등급을 갖고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이건 왜 이럴까? 금값하고 달러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진짜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달러 지수와 금 가격의 관계를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간단히만 봐보겠습니다. 이 달러가 밑에 있는 바 차트고 이 녹색선이 금 ETF 차트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면 금값이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습니다. 또 달러가 하락하면 금값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뭐 또 달러가 이렇게 상승하면 금값이 이렇게 하락합니다. 통상적으로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 금값은 하락하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질 때 금값에 대해서 플러스 등급을 갖고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유 생산기업, 뭐 미국의 GUSH 같은 것은 원유값이 1, 2등급일 때 플러스 등급을 부여합니다. 뭐 원유가 오르니까 원유 생산 가격이 생산기업 오를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당연하죠. 금강기업의 경우에는 금값이 1, 2등급이 되면 플러스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본인의 등급이 상승할 때 플러스 등급을 하나 부여하고 그 다음에 뭐 주가 지수의 경우에 미국 빅스가 4, 5등급이거나 원자재의 경우에는 호주 달러가 1, 2등급의 경우나 금이나 통화의 경우에는 달러 지수가 4, 5등급의 경우나 이럴 경우에 플러스 등급을 하나를 부여합니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둘 달을 다 받을 수도 있겠죠. 반대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내 추세 등급이 하락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등급을 부여합니다. 하락 기조가 되죠. 뭐 등급이 하락한다는 것은 어제 2등급이었는데 오늘 3등급이 됐다. 그럼 등급이 떨어졌죠. 어제 3등급이었는데 오늘 4등급이 됐다. 그 등급이 떨어졌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등급을 하나를 부여합니다. 또 하나는 뭐 아까와는 반대죠. 미국의 빅스 공포지수가 1, 2등급이면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 거에서 마이너스를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 원자재인 것은 은, 구리, 아연, 니켈, 뭐 팔라듐, 원유, 천연가스의 경우에 호주 달러가 4, 5등급이다. 이러면 호주 달러가 원자재 가격을 대변하는데 호주 가격이 하락 추세니까 내 거도 마이너스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원자재에서. 그 다음에 내가 금이다. 또 통화의 경우에 달러 지수가 올라간다. 이럴 경우에는 금값이나 상대 통화가 떨어질 확률이 높죠.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원유 생산기업을 평가할 때는 원유가 4, 5등급이야. 원유가 하락 추세니까 원유 생산기업도 마이너스로 일단 떨어질 확률이 높기는 마이너스 됩니다. 금강기업을 평가할 때는 금이 하락 추세다. 그러면 금강기업 마이너스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것도 하락 기조도 자신의 전일 대비 등급 하락의 경우에 마이너스 하나를 부여하고 그 다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또 마이너스 하나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락 기조에서 마이너스 하나를 맞을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2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은 서로 차감을 할 수가 있죠. 플러스 또는 뭐 마이너스를 모두 차감해서 0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공교롭게도 0이 될 경우에는 중립 기조가 되겠습니다. ETF, ETN 점수를 갖고 추세 등급과 기조를 갖고 모두 합하여 등급을 갖고 나타내는 점수 기준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세 등급에서 1등급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2점을 부여를 합니다. 2등급일 경우에는 플러스 1점, 3등급이면 뭐 점수가 없습니다. 0점,
4등급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 5등급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점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또 기조를 평가를 해서 아까 그 플러스가 됐다 이러면 플러스 2점을 부여합니다. 플러스가 하나다 이러면 플러스 1점을 부여하고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차감해서 0점이다 이러면 점수 부여하지 않고 0점으로 부여하고요. 그 하락 기조가 됐다, 마이너스가 하나 있다 이러면 마이너스 1점으로 부여를 하고, 마이너스가 2개다 이러면 마이너스 2점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다 차감을 하면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ETF 또는 ETN 이 점수가 또는 추세 등급 또는 기조가 1등급 플러스가 됐다. 이 경우에 점수가 어떻게 될까? 아까 그 1등급은 플러스 2점이죠. 그 다음에 요 플러스 하나죠. 그럼 플러스 1점이죠. 합하면 플러스 3점이 되겠네요. 1등급 플러스는 플러스 3점이 그 ETF 점수가 되겠습니다. 내 ETF를 평가해 봤더니 그냥 2등급입니다. 플러스 이거는 차감했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2등급 점수는 플러스 1점입니다. 기조 점수는 0점이네요. 합산하면 플러스 1점이 제 ETF 점수가 되겠습니다. 내 ETF가 현재 시점이 2등급 마이너스야. 그러면 2등급에서는 플러스 1점이 되고 기조 점수에서는 마이너스 1점이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차감하면 0점이 되겠습니다. 2등급 마이너스의 점수는 0점이 되겠습니다. 내 ETF가 3등급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 3등급이라는 것은 0점인데 요 마이너스가 또 마이너스 1입니다. 두 개를 합산을 하면 차감했을 경우에 3등급 마이너스 점수는 마이너스 1점이 되겠습니다. 내 ETF를 갖고 추세 등급과 기조를 계산해 봤더니 4등급 마이너스입니다. 4등급이란 것은 마이너스 1점, 요 마이너스란 것은 마이너스 2점이죠. 요거 두 개를 합하면 4등급 마이너스 점점은 점수는 마이너스 3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ETF, ETN 점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추세 등급과 기조, 상승 기조, 하락 기조를 갖고 한번 매도 모형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한번 개발한 매매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갖고 첫 번째 매수를 하는 조건은 둘 중에 하나의 아무 조건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등급 또는 2등급으로서 엔드입니다. 아까 점수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 점수, 그 다음 상승 기조, 하락 기조, 이 모두 하락 점수가 플러스 1점 이상이 됩니다. 1등급, 2등급은 필수적이고, 이걸 합산한 점수가 플러스 1 이상이란 것은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를 갖고 매수를 합니다. 3등급도 레버리지 ETF를 갖고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등급으로서 플러스 점수가 2점이 될 경우요. 이 경우는 3등급 플러스 등급이 될 경우만 해당이 되겠네요. 요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를 갖고 매수를 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추세 등급이 4등급하고 5등급이 됐다. 이렇게 되면 점수에 상관없이 일단 레버리지 ETF는 갖고 일단은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점수가 0점 이하일 경우에
그 아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승 기조, 하락 기조를 모두 합해서 차감했다니까 0 이하란 것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 경우에 그 레버리지 ETF를 매도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2등급 마이너스입니다. 2등급 마이너스란 것은 이제 등급에서는 그 플러스 1점이 되겠네요. 2등급이니까.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합해서 차감을 하면 0점이 되겠네요. 그럼 0 이하가 되잖아. 그러면 2등급이지만 2등급 마이너스는 매도 신호가 레버리지 ETF의 그 매도 신호가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인버스 ETF를 갖고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4등급 또는 5등급으로서 마이너스 1 이하가 될 경우에 마이너스 1 이하란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될 경우에 인버스 ETF를 갖고 그 매수를 합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그 3등급으로서 마이너스 2가 될 때,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등급 마이너스 이 경우가 되겠는데, 이 경우에도 인버스 ETF를 갖고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인버스 ETF 매도 신호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인버스 ETF를 샀는데 추세 등급이 갑자기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변했다. 이러면 무조건 인버스 ETF를 갖고 매도를 합니다. 또 하나 그 점수가 0 이상이 됐다. 예를 들어 그 뭐 4등급이었는데 갑자기 그 4등급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 예를 갖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등급으로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4등급 점수는 마이너스 1점이지만 이 플러스 점수는 플러스 1점이네요. 합하면 0이 됐죠. 그러면 4등급이라 할지라도 0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버스 ETF를 갖고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모형을 갖고 그 추세 등급이 제가 케이스를 보니까 23가지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경우에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그 레버리지 ETF를 갖고 매수할 수 있을 때는 1등급의 경우에는 뭐 1등급 플러스가 되든 1등급 플러스가 되든 1등급이 되든 1등급 마이너스가 되든 뭐 1등급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점수가 1등급에서는 플러스 2점이고 기조 점수에서는 마이너스 1점이죠. 합하면 플러스 1점이 되죠. 이렇기 때문에 그 1등급은 모두 레버리지 ETF 매수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 2등급일 경우에 2등급 플러스 2등급 플러스 2등급일 경우에 레버리지 ETF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 플러스일 경우에도 이것도 3등급은 0점인데 여기에 플러스 2점이 되죠. 이렇게 돼서 그 3등급 플러스일 경우에 아까 플러스 2 이상일 경우에 그 매수를 한다 해서 3등급 플러스도 그 레버리지 ETF ETN 매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버스 ETF 그 매수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등급 마이너스다. 이 경우에는 그 인버스 ETF 매수가 되겠습니다. 4등급은 4등급 또는 4등급 마이너스 4등급 마이너스가 되면 인버스 ETF를 갖고 매수하는 기준이 됩니다. 5등급은 뭐 이 기조에 상관없이 5등급 플러스 5등급 마이너스 5등급 마이너스 5등급은 몽졸이 인버스 ETF 매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레버리지 ETF를 매도를 하거나
또는 인버스 ETF를 매도를 하거나 현상 유지를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아까 뭐 2등급 마이너스가 됐다. 이 경우에는 일단 뭐 레버리지 ETF를 갖고 하더라도 같은 2등급이라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2등급 마이너스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3등급 플러스가 됐다. 이 경우에 그 뭐 현상 유지가 되겠네요. 하지만 뭐 레버리지 ETF를 살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그냥 현상 유지를 하면 되겠고요. 3등급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를 3등급 갖고 있다. 그럼 매도를 해야 됩니다. 3등급 마이너스 됐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4등급 플러스 됐다. 이 경우에 현상 유지가 되겠고요. 4등급 플러스가 됐다. 아까 인버스 ETF를 갖고 내가 하더라 보니까 4등급은 유지했는데 기저가 올라가서 이거 0점이 됐죠. 이 경우에는 그 인버스 ETF를 갖고 매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23가지 케이스를 갖고 그 모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한번 등급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등급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기조에 상관없이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몽졸이 레버리지 ETF 매수만 그 존재를 합니다. 그 반대로 5등급의 경우에 있습니다. 5등급의 경우에는 그 기조에 상관없이 인버스 ETF만 존재를 합니다. 2등급일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이제 레버리지 ETF가 됩니다. 그 레버리지 ETF가 매수가 원칙이나 그 하락 기조가 낀 2등급 마이너스 또는 2등급 마이너스가 되면 레버리지 ETF가 되더라도 매수하였더라도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4등급일 경우에는 인버스 ETF가 대부분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4등급을 유지하면서 갑자기 기조가 상승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4등급 플러스가 되거나 뭐 또는 4등급 플러스가 되면 인버스 ETF를 갖고 그 매도하는 청산 절차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3등급일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가 해당이 되겠는데 그 상승 기조가 매우 강할 3등급 플러스일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가 매수를 하고 그다음 하락 기조가 매우 강한 그 3등급 마이너스 경우에는 인버스 ETF가 되나 대부분의 3등급은 그 매도 신호 또는 현상 유지 뭐 이런 쪽에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포지션을 취하지 않거나 또 기존에 또 레버리지 ETF 또는 인버스 ETF를 갖고 대부분 매도만 하게 되는 경우가 3등급 케이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걸 한번 케이스를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4가지 종목의 한번 케이스를 갖고 한번 봐봤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에서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를 봤습니다. 뭐 5월 1일 이제 근로자리 휴장이었는데 이건 사실은 4월 29일입니다. 미국 시장은 5월 1일도 열었죠. 이때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3등급이다가 그 5월 6일 수요일 그 1등급 플러스가 됐습니다. 점수는 3점이죠. 이 경우에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고 또 5월 7일 날 1등급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이 경우에 점수가 3점이 되죠. 이 경우에도 레버리지 매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8일 금요일 날 그 1등급 플러스가 됐죠. 플러스 3점입니다. 이 경우에도 레버리지 매수가 됩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자체가 레버리지니까 5월 6일 날 매수를 해서 5월 8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그 5월 8일 기준으로는 매도가 없습니다. TQQQ는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5월 1일도 그 거래가 됐습니다. 이때 3등급이었습니다. 5월 4일도 3등급이었다가 그 5월 5일 날 1등급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점수는 4점이죠. 이 TQQ가 레버리지 매수 시 ETF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합니다. 5월 6일도 2등급이었습니다. 점수가 플러스 1점이다. 계속 매수를 보유를 하고 5월 7일 날 1등급 플러스 점수가 플러스 4점이죠. 계속 매수를 하고 5월 8일 날 금요일 1등급 플러스입니다. 이 경우에 점수를 계산해 보니 플러스 3점입니다. 이 경우도 매수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날 5월 5일 날 매수를 해서 계속 5월 8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다음은 UCO 원유 2배 레버리지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5월 1일 날 UCO는 3등급 중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4일 날 2등급 플러스 점수가 플러스 2점이 됐죠. 이 경우에 UCO 자체가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합니다. 5월 5일도 2등급 플러스 점수가 계산해 보니 플러스 2점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 매수 유지입니다. 그러다가 5월 6일 날 3등급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마이너스 1점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0 이하가 돼서 이 레버리지 ETF를 갖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5월 7일 날 3등급이 되었습니다. 점수가 0점이 됐죠. 이 경우에 아무 포지션이 없이 현장 유지가 되겠네요. 그러다가 5월 8일 날 2등급 플러스 점수가 플러스 2점이 돼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또 다시 매수를 하게 되겠네요. 다음은 UGAZ 천연가스 사례를 보겠습니다. UGAZ는 천연가스 3배 레버리지입니다. 5월 1일 날 3등급이었습니다. 점수가 0점이었고요. 5월 4일 날 2등급 플러스가 됐습니다. 점수를 계산해 보니 플러스 2점이었습니다. 일단 UGAZ이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합니다. 5월 5일 날 1등급 플러스가 됐습니다. 플러스 3점이네요. 그러면 레버리지 ETF 계속 매수합니다. 그런데 5월 6일 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면서 전날 1등급에서 갑자기 4등급 마이너스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까지 됐어요. 이거는 당연히 레버리지 ETF는 매도를 해야 되고 아예 인버스 ETF 매수 신호까지 나왔어요. 아주 대폭락을 냈죠. 그래서 인버스 ETF는 뭐 예를 들어 DGAZ 같은 인버스 ETF를 갖고 이때 레버리지인 UGAZ를 매도를 하고 인버스 ETF인 DGAZ를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 4등급이 되었습니다. 점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러면 인버스 ETF 매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5월 8일 날 여전히 4등급이었는데 갑자기 기조가 상승 기조 플러스가 되면서 이 점수를 합산을 해보니 0점이 되었어요. 0점이 되었으면 인버스 ETF를 갖고 매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매 모형 스토리를 각 종목별로 한번 차트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차트부터 가보겠습니다. 30분봉 차트입니다. 4월 29일 날 아까 5월 1일로 표시했지만 여기서는 실제로는 4월 29일이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일 날로 시장이었죠. 한국 시장이 2020년 4월 29일 날 3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다 5월 4일도 개장을 했었는데 여전히 3등급이었습니다. 5월 6일 날 드디어 1등급 플러스가 됐고 점수가 플러스 3점이 돼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갖고 매수를 합니다. 또 5월 7일 날 1등급 플러스가 됐고 점수가 여전히 플러스 3점이어서 계속 매수를 유지를 하고 2020년 5월 8일 날 1등급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플러스 3점이 돼서 레버리지 매수를 갖고 계속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고 한번 일봉에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그 5월 6일 날 매수를 해서 계속 보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매매 모형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시장에서 TQQQ 미국 나스닥 100 300 레버리지 ETF를 갖고 매매 모형을 갖고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그 2020년 5월 1일 날 3등급 중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4일 날도 여전히 3등급이었고요. 5월 5일 날 한국은 어린이날이었죠. 미국은 이날 열었습니다. 2020년 5월 1일 날 드디어 1등급 플러스가 되면서 점수가 플러스 4점이 됐죠. 레버리지 방향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TQQQ 자체가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그대로 매수를 합니다. 5월 6일 날 2등급이 있네요. 점수는 플러스 1점. 여전히 레버리지 매수입니다. 5월 7일 1등급 플러스가 됐고 점수는 플러스 4점이죠. 여전히 레버리지 매수 유지. 5월 8일 날 1등급 플러스가 됐고 점수는 계산해보니 플러스 3점이었습니다. 이것도 매수를 갖고 유지를 합니다. 결국은 5월 4일 날 사서 5월 8일까지 계속 보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일봉에서 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QQQ도 매매 모형이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자재를 갖고 한번 매매 모형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UCO 원유 2배 레버리지입니다. 원유 2배 레버리지 30분봉 차트입니다. 일단 2020년 5월 1일 날 UCO는 3등급 중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4일 날 2등급 플러스가 되면서 점수가 플러스 2점이 되면서 레버리지 방향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UCO 자체가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5일 날 2등급 플러스가 됐습니다. 플러스 2점입니다. 여전히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5월 6일 날 주가가 하락하면서 3등급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점수를 계산하니 마이너스 1점입니다. 매도 신호가, 레버리지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도를 합니다. 5월 7일 날 3등급이었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그러다가 5월 8일 날 2등급 플러스, 점수가 플러스 2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레버리지 매수를 합니다. 이걸 갖고 일봉에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게 요때 매수를 해서 요때 팔았는데 성공기라 하기도 뭐하고 실패라고 하기도 뭐하는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매매 모형이 UCO 원유 2배 레버리지 ETF에서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무승부로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원자재에서 한 품목을 다 보겠습니다. UGA제 천연가스 3배 레버리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고 한번 매매 모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5월 1일 날 3등급 중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4일 날 2등급 플러스, 점수가 플러스 2점이 되겠습니다. UGAZ 자체가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1등급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5월 5일 날 점수가 플러스 3점이죠. 여전히 레버리지 매수 신호를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5월 6일 날 UGAZ 주가가 대폭락을 하였습니다. 이때 무려 전날에 1등급이었던 것이 갑자기 4등급 마이너스까지 되면서 점수가 마이너스 2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레버리지 ETF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고, 문제는 이때 인버스 ETF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아주 대폭락을 하면서 갑자기 레버리지가 인버스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7일 날 4등급 됐습니다. 마이너스 1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날 샀던 그 인버스 ETF인 DGAGS를 그대로 그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 5월 8일 날 그 여전히 4등급이었지만 그 기조가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점수를 합산해 보니까 0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날 그 원래 그 UGAJ 대신 그 반대로 그 매수했던 DGAJ란 인버스를 갖고 이날 청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 레버리지 ETF에서는 그 결과를 보면 그 레버리지 ETF에서는 요걸 꼭 성공을 했다. 무승부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인버스 ETF를 사서 이렇게 한 것은 성공이 되겠습니다. 이 일봉으로 표시를 하면 레버리지 ETF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인버스를 갖고 매수를 했다가 인버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UGAJS의 그 매매형 성과는 레버리지 방향으로는 1무승부가 되겠고 인버스 방향으로는 그 1승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개발한 이 매매 모형 레버리지 ETF 매수 공식과 매도 공식, 인버스 ETF 매수 공식과 매도 공식을 갖고 그 한번 4개 ETF에 대해서 그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손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네요. 일단은 그래서 이 매매 모형이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추세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 매매 모형이 행보 국면에서는 상당히 그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에 상승 추세 또는 상승 기조일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하고 하락 추세 또는 하락 기조일 경우에 그 인버스 ETF를 갖고 매수를 한다는 이 매매 모형을 갖고 나름대로 그 수학 공식처럼 그 이렇게 매매 모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매매 모형이 많이 부족을 하겠지만 그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또 점점 발전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그 오늘 그 공부한 그 매매 모형이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내가 추세 등급을 갖고 결국은 계산하려면 아까 그 매수 공식 있는 상세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두 알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글로벌 ETF TV에서는 매일 그 추세 등급을 갖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 등급을 또는 이 기조를 갖고 이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이렇게 매매 모형을 한번 적용을 하시면 좋은 투자 성과를 얻을 것을 갖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두 함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